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합격 플래너 작성법을 가지고 선생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 다이어리 같은 것들을 많이 써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수험 생활하면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도움이 되는지 또 문의를 주신 선생님들이 계시고 해서 네,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네. 저 대학 때는 그리고 저 어릴 때는 사실 뭐 지금처럼 MBTI 이거는 없었고요. 이제 혈액형 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B형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뭐 태음인이다, 소음인이다, 소양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MBTI가 아니고서는 대화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네, 고백을 하자면 저희 아들이 이제 체크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했던 건 아니고, 근데 저는 ISTJ이고 아들은 ENFP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의문 나는 게 엄마 아빠가 둘 다 ISTJ인데 어떻게 ENFP가 태어났는지 네, 너무 미스테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부딪히곤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했던 얘기가 본인은 ENFP이기 때문에 사실 계획이라고 하는 걸 짜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서 되게 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고3을 지내고 하면서, 이제 그 계획 짜는 거를 물어보고 그리고 계획을 짜서 하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워낙 ISTJ이기 때문에 계획을 짜놓고 진행을 해야 되게 편한 사람이긴 한데요. 근데 이 MBTI에 상관없이 수험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누구든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네, 제 MBTI 고백을 했습니다. 수험 생활하면서 계획이 필요한 이유는요. 계획을 짜놓고 내가 그 계획에 대한 거 하나하나 달성을 해 나가면서 이제 성공 경험,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계획을 뭐 1시간 계획을 완료하고 그래서 하루 계획을 완료하고 한 일주일 계획을 완료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공 경험을 하면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준비하는 시험은 굉장히 긴 수험 생활을 요하는 그 시험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2025년도 11월 22일 날 시험 날이더라고요. 1차 시험일. 근데 그때까지 뭐 거의 1년 가까운 세월을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매일 공부가 잘 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머리에 남아있지 않죠. 그러다 보면 효능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자꾸 불안해지고 하실 텐데 그런 순간들이 올 거예요. 누구든 그건 어떤 수험생이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계획을 짜놓고 작은 성공 경험을 쌓으면서 해서 그 효능감을 높인다고 하면 그런 굽이굽이 있는 어떤 고난, 불안 이런 것들 좀 쉽게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기 합격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짜놓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행착오 그리고 그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인데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그리고 허투루 보낸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단기 합격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MBTI가 전혀 그렇지 않아. 난 뭐 계획형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보건교사 시험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꼭 계획을 짜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플래너를 어떻게 구성하면 될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가 11월 22일 날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년에 그 전체 흐름에 대한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해서 대략적인 공부 계획이 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시험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답형이라고 해서 단답형의 문제하고요. 그리고 짧게 한두 문장으로 써야 되는 서술형 두 가지가 병합이 되어 있는 형태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다 외워서 내가 그 중요 단어, 그 채점 기준이 되는 단어를 우리가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점수를 받는 시험이다 보니 정확한 암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래서 하반기 때는 내내 아웃풋 연습을 해야 되는, 그래야 시험 점수를 이어질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연간 계획을 상반기, 하반기 그럼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1년의 흐름이 좀 정해지고 나면 이제 월별
이제 그 진행에 대한 게 대략 잡혀지실 거고요. 그럼 이제 주별, 일별 계획이 잡혀지실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짤 때는 무조건 강압적이고 정말 너무나 누가 봐도 너무나 완벽한 계획을 짜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달성할 수 있고 내가 성취 경험을 할 수 있는 계획표를 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좀 드릴 건데요. 계획을 짜놓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짜놓고 그걸 실천해보고 그리고 그걸 실천해 가면서 루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루틴이라고 하는 건 최소의 에너지로 실수 없는 이제 강좌 효율적인 수험 생활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루틴을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그리고 한 달 한 달 보내면서 이제 스스로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걸 리뷰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그대로 지속해야 갈 것과 그리고 수정을 하거나 더 이상은 진행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명확하게 기록을 해서 그런 것들 피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릴 건데요. 제가 저희 시험이 11월 22일 날 치러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확정된 날짜예요. 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랑 같이 이제 담당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시험은 저희 시험 일주일 전에 목요일 날 치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계속해서 그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일은 뭐 크게 국가에 무슨 문제가 생겨지진 않는 한 그냥 11월 22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시험이 제가 서답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객관식을 준비하는 것과는 아예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명확하게 암기를 해서 써내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내가 11월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점점 이제 아웃풋 겉으로 꺼냈을 때 인출했을 때 정확도가 높아져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월별 계획이자 결국 그 월이 쌓여서 이제 연간 계획이 되는 거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그 흐름에 대한 걸 말씀드릴 건데요. 결국 하반기에 10월 11월 돼가지고 정확하게 인출을 하시려면 그게 어느 순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차곡차곡 그러니까 올라가야지만 결국에 정점에서 정확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인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상반기는 1월부터 6월인데 이걸 또 분기로 1, 3월, 4, 6월 나눠서 보실 거예요. 그럼 1, 3월에는 저희가 시험 범위 영역도 넓습니다. 그리고 과목도 많아요. 학교보건, 지역사회, 아동간호, 응급간호, 그리고 모성간호, 성인간호, 정신간호, 뭐 양리학, 병리학, 기초간호학 정말 많아요. 노인간호, 재활간호 이렇게 언급하기에도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무조건 외워야 돼라고 해서 외우면 돌아서면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꽤 그래도 장기 기억으로 넘기고 내가 이걸 좀 구조화해놔서 또 보고 반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고 그리고 이제 미흡한 거 중요한데 내가 외우지 못한 걸 체크하면서 그걸 계속 채워가는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1, 3월에는 이제 그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좀 구조화하셔야죠. 그래서 구조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목차만 봐도 더 큰 목차가 있고요. 그 하위에 이제 중간 제목이 있고 그 아래 이제 구체적으로 하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평변에 두고 같은 차원에서 보시면 너무 나열식이 돼가지고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조화로 마인드맵 작성을 이제 실제 수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목차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스스로 내용에 대한 구조를 해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면은 하반기에 가속이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1, 3월에는 개념 이해하고 구조화하고 그리고 단권화 해놨는데 이건 선생님들이 단권화 요약집을 새로 만드시는 건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양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게 가장 눈에 잘 들어오긴 해요. 그런데 본인이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만들다 1년이 다 가요. 근데 절대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 강사들의 책을 주축으로 해서 그거를 내가 보기 좋게 중요도 표시도 해두고 그 안에 내용도 구조화도 해두고 그림이 필요하면 그림을 더 추가해 넣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게 1, 3월에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 6월
2월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1, 3월에 이해해두고 구조화했었던 내용을 다시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는 외우려면 뭐 청킹을 좀 따놔야 되나? 이건 외워야 되는데 구조화가 이렇게 해서 내 머릿속에 잘 남지 않을 테니까 좀 더 구조화를 세분화해 봐야겠다. 이런 것들, 그게 암기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확장학습이라고 해놨는데요. 아무래도 그 개념 이해 중심으로 해서 보긴 하지만 기출된 것 위주로 조금 더 많은 이해를 하고 구조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저희 시험이 기출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건 맞지만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확장하는 공부를 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 정립이 되어야 확장학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하반기에 암기하고 인출하는 거. 그러니까 아웃풋을 위한 워밍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계획이니까 그러면 3월 말쯤에 내가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내가 개념 이해 구조화라고 하는 거를 그 과정 목표로 해놨는데 그 과정 달성이 됐나라고 하는 걸 점검해 보시고 4, 6월의 계획에 다시금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4, 6월 말쯤이 끝났을 때 내가 이제 7월부터 들어가서 아웃풋을 시작을 할 텐데 아웃풋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뭐 7월 한 달 정도는 조금 더 그걸 보충하는 시간을 좀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계획을 또 수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제일 중요한 게 인출학습입니다. 아웃풋이요. 왜냐하면 인풋을 하는 건 상반기 하실 거예요. 근데 인풋만 해서는 절대로 시험장에 가서 정확한 키워드로 써내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웃풋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 시험이 전공 A 해가지고 12문제고요. 전공 B 해서 11문제예요. 그럼 23문항 해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은 문항처럼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그 서브에서 묻고 있는 개념이 적게는 2개, 많게는 5, 6개까지 됩니다. 그래서 총 합쳐놓고 나면 거의 8, 90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적게는 한 60개 정도이고요. 그러면 23문제였지만 거의 3배 가까운 개념을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9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한 30개가 넘는 개념을 내가 떠올려서 키워드를 떠올려 써야 되는 거인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 지문 읽고 내가 뭔가를 떠올리고 키워드를 써서 그걸 답안 작성까지 하는 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으면 그 30초에서 1분 이내에 툭 하고 튀어나와야지 실제 답으로 쓰고 그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험 보고 선생님들이 간혹 마을버스 생각났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거는 아웃풋 연습이 덜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웃풋 연습을 하반기 때는 계속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7, 9월은 특히 이제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독표를 제공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라도 회독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끌어 나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월, 11월 되면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처럼 그래서 좀 낯선 개념도 넣고 확장된 개념도 넣고 그에 이슈가 되는 것도 넣고 해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지를 받으면 아무래도 그에 이슈가 되거나 낯선 개념들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연습과 더불어서 메인은 회독과 인출학습입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하루하루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날 계획을 짜놓고 주무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리긴 하고요. 아니면 아침에 가셔서 이제 간단하게,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면 안 되고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게 작성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그러니까 몇 과목을 해야 되니 대략적으로 시간 안배를 좀 해두시고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들어야 되는 강의 분량이 있으면 시간 안배를 해보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이제 저는 전날 밤에 짜놓고 주무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계획을 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들어야 되는 강의가 몇 강좌이고 그리고 뭐 복습을 해야 되는 게 어떤 내용들이 있고 뭐를 암기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간 안배를 대략적으로 해놓는 거죠. 근데 저는 너무 뭐 아침 7시에 일어나서 7시에 8시는 뭐라고 8시부터 뭐 8시 반까지 뭐라고 너무 이거를 그 시간제로 잘라놓게 되면
반드시 어기게 되어 있더라고요. 느닷없이 화장실 가 가지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전화가 와서 급한 전화를 받다 보니까 뭐 누락이 된 시간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 단계적인 성공 경험,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해야 될 것들만 가지고 좀 써 놓은 상태에서 해서 이제 그다음 날 실천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놨던 게 뭐였냐면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냉정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해라고 하면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되죠. 하루 이틀은 되지만 작심 삼일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다른 생각 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유혹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공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쉬운 공부도 좀 할 만하다. 그래서 좀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몸을 덮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이 잘 되는 시간쯤에 이제 내가 오늘 메인으로 해야 되는 거 좀 어렵게 느껴진 걸 꺼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양에 대한 조화를 잘 맞추는 거. 그러니까 싫은 것과 좋은 것에 대한 거를 어려운 것과 쉬운 것에 대한 조율을 잘 맞춰가면서 계획을 짜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좀 실천 가능하게끔 작성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 경험을 쌓아서 효능감을 높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천을 해 가시다 보면 자신만의 루틴이 만들어질 거예요. 아,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자야 좀 덜 피곤하고 집중이 잘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전 수험 생활에 수면 시간을 많이 줄이는 건 별로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뇌과학 책 같은 걸 보더라도 하루 7-8시간을 자야 장기 기억으로 낮 동안 공부한 것이 많이 넘어가고 감정적인 정리도 되어지고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건이 안 되시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뭐 막 억지로 수면을 줄이면서까지 하시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책상 앞에 앉아있다 다 공부한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공 시간이 어느 정도 나온지 순공부 시간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씩 늘려가시는 거죠. 그리고 뭐 운동이라고 해서 본격적인 운동이 꼭 아니라 하더라도 뭐 계단 오르기라든가 아니면 빠르게 걷기라든가 뭐 이동할 때 버스 정차 한 정거장 정도 일찍 내려가지고 빠르게 걷기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하시면은 아, 내가 이 정도는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 루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운동, 뭐 식사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 루틴을 만들어 가시면 큰 변동 없이 그리고 최소 에너지로 최대 효율을 내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주무시기 전에 내일 할 걸 대략적으로 한 10분 정도에 걸쳐 써놓고요. 그리고 오늘 공부한 내용을 좀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을 했고 어떤 건 좀 어려웠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내용은 다시 봐야지라고 하는 걸 써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뭘 잘했는지 오늘 뭘 못했는지라고 하는 거 짧게 2-3주 정도 써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걸 기록을 계속 해나가시다 보면 메타인지 해서 어느 정도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날 바라볼 수 있어 객관화해서 그러면 수험 생활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혹시 지금까지 계획을 짜지 않고 살아오신 선생님이라 하시더라도 그래서 뭐 저희 아들하고 비슷하게 뭐 ENFP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시더라도 수험 생활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단기 수험 생활로 합격을 이루시기 를 바란다고 하면 네, 합격 플래너를 꼭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보시고 또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은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수강생 선생님하고 할 때는 네, 상담 메일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래서 구체적인 어려움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극복해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주제를 그러니까 주제를 찾아서 네,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